가장 사업처럼 하는 투자가 가장 현명한 투자다. 건전한 원칙을 지켜 성공한 유능한 사업가들도 월스트리트에서 투자할 때에는 건전한 원칙을 완전히 무시하는 사례가 놀라울 정도로 많다. 회사가 발행한 증권은 그 회사 일부에 대해 한 소유권으로 보아야 한다. 증권을 매매해서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도 일종의 사업이므로 사업을 운영하듯이 원칙을 지키면서 실행해야 한다. 첫 번째 원칙은 자신이 하는 사업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다. 사업가는 자신이 다루는 상품의 가치를 제대로 알아야 사업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투자자도 증권의 가치를 제대로 알아야 이자와 배당을 초과하는 사업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 두 번째 원칙은 다음 두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사업 운영을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는 것이다. 1. 대리인의 실적을 충분히 이해하고 감독할 수 있으며 2. 대리인이 유능하고 정직하다고 믿을 근거가 확실해야 한다. 투자자금을 다른 사람에게 맡길 때에도 이 두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세 번째 원칙은 합당한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확실한 계산이 나오지 않는다면 사업을 시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적게 얻고 많이 잃을 위험한 사업은 멀리하라. 투자의 바탕은 막연한 낙관론이 아니라 확고한 숫자가 되어야 한다. 우량 등급 채권이나 우선주에 투자하듯이 목표 수익률을 낮추고 위험에 노출되는 원금 비중이 커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네 번째 원칙은 용기 있게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라는 것이다. 내가 사실에 근거해서 결론을 내렸고 이 판단이 건전하다고 믿는다면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실행하라.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일치해야 내 판단이 옳은 것은 아니다. 내 데이터와 추론이 옳다면 내 판단이 옳은 것이다. 투자에서는 지식과 판단력이 충분할 때에만 용기가 최고의 장점이 된다. 일반 투자자는 자신의 야심을 억제하고 안전하게 방어 투자에 머물기만 하면 이런 자질이 부족하더라도 투자에 성공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투자 실적을 얻기는 생각만큼 어렵지 않으나 우수한 실적을 얻기는 생각보다 어렵다. 투기 대신 진정한 투자를 하려면 진정한 안전마진을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진정한 안전마진이 되려면 숫자, 타당한 추론, 실제 경험으로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 현명한 사람은 일부 불확실성을 고려하고서도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종목군이나 종목에 투자한다. 확실한 근거 없이 감으로 접근하는 투자는 위험하다. 마찬가지로 수학적 계산에만 몰두하는 투자 역시 위험하다. 자신의 통찰력을 믿고 도박을 벌이려면 손실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그러나 보수적으로 투자하면 대신 소중한 기회를 놓쳐버릴 수도 있다. 매우 단순해서 사람들이 모방하기 쉬운 투자 기법은 오래가지 못한다. 기술적 분석 기법에서 나오는 시점 선택 신호에 따라 매매한 트레이더보다 포트폴리오를 계속 보유한 사람의 실적이 더 좋다. 주주와 경영진, 그리고 배당 정책. 주주들은 배당을 더 많이 받고 싶어 하지만 경영진은 이익을 유보하고 싶어 한다. 유보이익이 효과적으로 재투자되면 결국 주주들에게 이득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유보이익이 효과적으로 재투자되지 못한다면 주주들은 배당을 요구해야 한다. 주주들은 경영진에게 현명하면서도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 실적이 만족스럽지 않거나 경쟁 기업보다 실적이 나쁘거나 시장기적으로 주가가 만족스럽지 않다면 주주들은 경영진에게 문제를 제기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기업의 부실 경영은 주주들이 원할 때가 아니라 인수합병 위협을 당할 때에야 바로잡힌다. 이사회가 경영진을 교체하는 경우가 전보다 늘어나긴 했으나 장기간 실적 악화를 방치하는 사례도 많다. 배당. 그동안 주주들은 더 많은 배당을 원했지만 경영진은 이익을 유보하고 싶어 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기업이 이익을 유보해서 기업 가치를 높일 수만 있다면 주주들도 저율 배당을 수용하는 태도로 바뀌고 있다. 과거에도 성장률이 높을수록 투자자들은 저율 배당을 수용했고 고성장 기업들은 무배당이어도 주가에 큰 영향이 없었다. 반면에 성장성이 낮아서 현재 실적이 중요한 이른바 배당주는 배당률에 따라 주가가 큰 영향을 받는다. 기업이 이익을 유보하고서도 EPS를 충분히 높이지 못했다면
주주들은 경영진에게 해명을 요구해야 한다. 성장이 부진한데도 사업을 확장하겠다고 이익을 유보하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주식 배당과 액면 분할. 액면 분할은 주식수를 늘려 주가를 낮춤으로써 주식이 더 활발하게 거래되도록 하는 제도다. 기술적으로는 주식 배당을 통해서도 액면 분할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주식 배당은 비교적 최근의 유보이익을 재투자해서 얻은 이익을 주주들에게 주식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주식 배당은 대개 규모가 작아서 5%를 넘지 않는다. 주주들은 배당으로 받은 주식을 매도하면 현금 배당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학자들은 주식 배당이 불필요한 비용만 유발할 뿐 실질적으로 아무 효용이 없다고 평가절하한다. 그러나 이는 현실을 모르는 탁상공론에 불과하다. 주식 배당을 받으면 주주들의 보유 주식 수가 증가하므로 현금이 필요하면 배당으로 받은 주식을 매도하면 된다. 만일 보유 주식을 그대로 유지하면 늘어난 주식 수만큼 배당이 증가한다. 많은 주주들은 배당을 더 많이 받고 싶어 하지만 경영진은 이익을 유보하고 싶어 한다. 유보이익이 효과적으로 재투자되면 결국 주주들에게 이득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유보이익이 효과적으로 재투자되지 못한다면 주주들은 배당을 요구해야 한다. 공격 투자자의 포트폴리오 전략. 공격 투자자의 포트폴리오도 처음에는 방어 투자자와 마찬가지로 우량 등급 채권과 우량주로 구성해야 한다. 이후 다른 증권을 추가할 수 있지만 반드시 충분한 근거를 확보해야 한다. 공격 투자자는 다음 행위를 주의해야 한다. 우량 등급 우선주는 기관 투자가들의 몫이므로 건드리지 않는다. 불량 등급 채권과 우선주는 가격이 싸지 않으면 매수하지 않는다. 수익률이 높더라도 외국 국채는 피한다. 신규 종목은 조심한다. 최근 실적만 뛰어난 주식도 피한다. 채권을 매수할 때에는 방어 투자자와 똑같은 방식을 사용한다. 불량 채권과 우선주. 1971년 우량 회사채의 수익률은 7.25%였으므로 불량 회사채를 똑같은 수익률에 매수한다면 이치에 맞지 않는다. 신용등급이 낮은 회사들이 신주인수권이 첨부된 신주인수권 부사채를 발행했다. 그 결과 신주인수권이 없는 불량 회사채의 가격이 매력적인 수준으로 하락했다. 그러나 이런 채권도 매수할 필요가 없다. 위험이 더 낮은 회사채를 비슷한 가격에 매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투자자들은 이자를 받으려고 채권을 매수하기 때문에 더 높은 이자를 주는 불량 채권에 유혹을 느낀다. 그러나 과거 사례에 비추어 보면 불량 채권을 매수하는 것은 현명한 선택이 아니었다. 시장이 침체하면 불량 채권은 흔히 원리금 지급을 연기하는 탓에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947년 철도 채권 가격은 102에서 68로 폭락했다. 철도 회사들은 여전히 수익성이 좋았지만 시장이 전반적으로 침체하자 철도 채권 가격도 하락했다. 사람들은 국채보다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얻으려고 철도 채권을 매수했지만 손실률이 다우지수 하락률보다도 더 컸다. 연 수익률을 1~2% 더 높이려고 막대한 원금 손실 위험을 떠안는 것은 어리석다. 채권 가격이 액면가보다 훨씬 낮다면 모를까? 프리미엄이 붙은 상태라면 절대로 타당한 선택이 아니다. 시장이 침체하면 불량 채권은 우량 채권보다 손실이 커지기 쉽다. 대신에 시장이 반등할 때에도 불량 채권은 더 빨리 회복된다. 이런 특성을 잘 이용하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도 있다. 과거 시장이 침체했을 때 가격이 70까지 하락했던 증권을 대개 매수하는 행위는 상식에 어긋난다. 외국 국채. 2차례의 세계대전과 대공황을 거치고도 외국 국채에 대한 평판은 개선되지 않았다. 장래에도 외국 국채가 달라진다. 고기대할 근거가 없다. 호주와 노르웨이 국채는 확실히 안정적이었지만 쿠바 국채는 액면가 1달러당 20센트까지 낼 여간 적이 있고 그리스와 폴란드 국채도 비슷하게 폭락한 적이 있다. 미국인은 외국 국채 대신 미국 국채에 투자하는 편이 나을 것이다. 신규 발행 증권. 신규 발행 증권은 모두 경계해야 한다. 시장 상황이 발행자에게 유리한 시점에 나오며 증권회사들이 탁월한 판매 수완을 발휘해서 매수를 권유하기 때문이다.
비상장 회사들은 강세장에 오면 앞을 다투어 주식을 발행하지만 약세장에 오면 이런 주식에서 가장 큰 손실이 발생한다. 신주 공모. 신주는 기존 상장 회사가 발행할 수도 있고 새로 기업을 공개하는 비상장 회사가 발행할 수도 있다. 주식을 발행하는 비상장 회사들은 대개 규모가 작고 위험이 크다. 초보자의 증권 분석, 채권 분석. 채권 분석은 증권 분석 중 신뢰도가 가장 높은 분야로서 채권의 안전성 평가가 중심이 된다. 채권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주요 기준은 이자 보상 비율로서 이익을 이자 비용으로 나눈 배수를 가리킨다. 우선주의 안전성을 평가할 때에는 이익을 이자 우선주 배당으로 나눈 비율로 기준을 삼는다. 분석가마다 기준이 달라질 수 있지만 내가 사용하는 기준은 7년 평균 실적이다. 7년 평균 실적 대신 최악의 실적을 사용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채권이 안전성을 인정받으려면 이익이 이자 비용의 3배 이상이어야 한다. 이 밖에도 고려할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1. 기업의 규모. 기업의 규모가 일정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2. 채권 우선주 보통주 시가총액 채권 등 부채 우선주 총액을 보통주 시가총액으로 나눈 비율로서 이 비율이 낮을수록 채권의 안전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3. 자산가치. 과거에는 대차대조표상의 자산가치가 크면 채권이 안전하다고 생각했으나 이제는 기업의 수익력이 높아야 채권이 안전하다고 본다. 기업이 수익성을 상실하면 기업의 자산도 가치를 상실하기 때문이다. 신중한 투자자라면 위 기준을 통해서 위험을 사전에 감지할 수 있었다는 뜻이다. 공익기업 전기 수도 가스 전신 전화 등 국민 생활에 필수적. 이어서 독점적 성격이 강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은 1930년대 이후 증권거래위원회의 엄격한 감독을 받았고 파산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다. 주식 분석. 분석가는 미래 추정이익을 할인한 값을 현재 주가와 비교해야 한다. 추정이익은 판매량, 상품 가격, 이익률을 이용해서 산출한다. 아울러 GNP를 바탕으로 전반적인 경기 흐름을 예측하고 이어 해당 업종도 전망해야 한다. 과거 분석 결과를 돌아보면 개별 기업보다는 기업군의 실적을 추정할 때 적중률이 더 높았다. 분석가가 성공 가능성이 가장 큰 종목 몇 개를 선정해서 추천해주면 이상적이겠지만 실제로 분석가의 선정은 빗나가는 경우가 흔하다. 그래서 실무에서 펀드 매니저들은 유망 종목이 포함되기를 기대하면서 여러 종목에 분산 투자한다. 즉 탁월한 종목 선정 능력이 존재한다고 믿지 않는다. 할인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주식평가에는 미래 추정이익이 가장 중요하지만 할인율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다. 할인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다음과 같다. 1. 장기 전망. PER은 업종이나 개별 기업의 장래를 전망하는 지표로 종종 사용된다. 즉, PER이 높다는 것은 그 업종이나 기업의 장래에 대한 시장의 전망이 밝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 지표가 빗나가는 사례도 많다. 2. 경영자. 번창하는 회사에는 뛰어난 경영자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경영자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면 값 비싼 대가를 치를 수도 있다. 3. 재무 건전성과 자본구조. EPS가 같은 수준이라면 부채나 우선주 발행량이 더 적은 기업의 주식을 매수하는 편이 유리하다. 4. 배당 실적. 장기간에 걸쳐 배당을 빠짐없이 지급한 기업의 주식이 유리하다. 1969년 다우지수 종목들의 평균 배당 성향. 당기순이익 중 배당으로 지급하는 비율은 59%였고 전체 미국 기업의 평균 배당 성향은 55%였다. 방어 투자자의 종목 선택. 방어 투자자는 주가가 과도하게 상승하지 않은 우량주와 우량 등급 채권에 분산 투자해야 한다. 우량주는 다우지수 종목 중에서 선택하거나 계량 기준으로 선택한다. 다우지수 종목 중에서 선택할 때에는 업종 대표주와 성장주 일부를 포함할 수 있다. 다우지수를 가장 쉽게 따라가는 방법은 다우지수 30종목을 똑같은 수량으로 매수하거나 대표적인 펀드에 투자하는 것이다. 계량 기준으로 선택할 때에는 과거 실적과 현재 재무 상태가 일정 수준 이상이고 수익성과 자산도 일정 수준 이상인 종목 중에서 고른다.
기업의 적정 규모, 중소기업은 제외한다. 제조회사는 연간 매출이 1억 달러 이상, 공익기업은 자산이 5천만 달러 이상이어야 한다. 재무구조의 건전성, 유동비율이 200% 이상이어야 한다. 장기 부채는 운전자본 이하여야 한다. 공익기업은 부채가 자기 자본의 2배를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이익의 안정성, 지난 10년 동안 해마다 이익을 냈어야 한다. 배당 실적, 지난 20년 동안 빠짐없이 배당을 지급했어야 한다. 이익 증가, 지난 10년 동안 3년 평균 EPS 증가율이 33% 이상이어야 한다. 즉, 3년 전 3년 평균 EPS가 10년 전 3년 평균 EPS보다 33% 이상 많아야 한다. 적정 PER, 현재 주가가 최근 3년 평균 이익의 15배 이하여야 한다. 적정 PBR, 현재 PBR이 1.5 이하여야 하고 PBR x PER은 22.5 이하여야 한다. 즉, PER이 9면 PBR 2.5까지는 문제없다. 결론, 현재 위 기준을 충족하면서 PER 15 이하인 종목을 선택한다면 포트폴리오의 평균 PER이 12, 13 정도 될 것이다. 포트폴리오의 이익 수익률, PER의 역수 이유량 등급 채권수, 익률 이상이어야 하므로 AA 등급 채권 수익률이 75%라면 PER이 13.3 이하가 되어야 한다. 금융주 투자, 금융회사는 범위가 매우 넓어서 은행, 보험회사, 저축대부조합, 신용조합, 부동산담보대출회사, 투자회사 등이 포함된다. 금융회사는 자산 중 고정자산과 재고자산의 비중이 작고 단기 부채가 자본금보다 훨씬 크므로 재무구조의 안정성 유지가 제조회사보다 더 중요하다.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제조회사나 공익기업과 같은 PER, PBR 기준을 적용하는 편이 좋다. 방어 투자자의 선택, 미래 예측과 관련하여 분석가를 예측과 방어로 구분할 수 있다. 예측하는 분석가들은 기업의 수익성과 성장성을 예측하려고 노력한다. 기업의 전망을 낙관하면 현재 주가가 높아도 매수하라고 계속 추천한다. 예측은 계량화할 수 없는 요소들을 강조하므로 질적 분석 기법이다. 반면에 방어를 중시하는 분석가들은 분석 시점의 주가가 실제 가치보다 낮은지에 관심을 둔다. 이들은 장기 전망에는 관심이 없다. 방어는 계량화할 수 있는 요소들을 강조하므로 양적 기법이다. 나는 주로 양적 분석 기법을 이용해서 구체적인 가치를 바탕으로 종목을 선택했다. 그러나 사람들 대다수는 계량화가 되지 않는 질적 분석 기법을 선호한다. 나는 개별 종목 선택보다는 분산 투자를 권한다. 공격 투자자의 종목 선택, 주식 가이드에서 종목 발굴, PER 9 이하인 종목으로 관심 종목 리스트를 구성할 수 있다. 이 리스트에 다음 기준을 적용해보자. 1. 재무상태 유동자산이 유동부채의 150% 이상이고 부채가 순유동자산의 110% 이하 제조업 기준. 2. 이익의 안정성, 지난 5년 동안 적자를 기록한 적이 없음. 3. 배당 실적 단기에 조금이라도 배당 지급사. 이익 증가, 작년 이익이 4년 전 이익보다 많을. 5. 주가가 순유형 자산의 120% 미만 PER 9를 포함해서 위 기준 6개를 적용하면 약 150개 종목을 뽑을 수 있다. 여기에 S&P 평균 등급 이상이라는 조건을 추가하면 만족스러운 투자 실적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한 가지 기준에 의한 선정. 장기간 계속 좋은 실적을 내는 방법은 2가지다. 다우지수 종목처럼 규모가 큰 종목 중 저PER주를 매수하는 방법과 주가가 순유 동자산 가치보다 낮은 종목에 분산 투자하는 방법이다. 이 밖의 선택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저PER. 2. 높은 배당 수익률. 3. 장기간 배당 지급. 4. 발행 주식 수가 많은 거대 기업. 5. 건전한 재무구조. 6. 낮은 주가. 7. 정고점보다 낮은 주가. 8. 높은 S&P 신용등급. 공격 투자자는 초과 수익 가능성이 큰 종목을 선정해야 한다. 시장 평균 실적은 쉽게 얻을 수 있다. 지수를 매수하면 된다. 그러나 초과 수익을 얻기는 매우 어렵다.
장기간 운용된 펀드의 실적을 보면 알 수 있다. 대형 펀드들은 운용에 충분한 지원을 받았는데도 대부분 실적이 시장 평균 수준에 머물렀다. 펀드가 초과 실적을 올리기 어려운 이유는 두 가지다. A. 주가에 그 기업의 주요 정보와 예측이 모두 반영되어 있으므로 주가를 예측하려고 해도 소용없다. B. 분석가들은 현재 유망 종목의 우수한 실적이 장래에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측하지만 이 예측은 번번이 빗나간다. 초과 실적을 내기는 쉽지 않지만 시장이 하락했을 때 싼 값에 주식을 매수하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하려면 월스트리트에서 사용하지 않는 기법으로 소외된 우량 종목을 찾아내야 한다. 그레이엄 뉴먼 기법. 다음은 내가 그레이엄 뉴먼에서 1926, 1956년 동안 투자에 적용한 기법들이다. 차익 거래, 합병, 구조조정 등이 예정된 두 회사의 증권 가격에 일시적으로 괴리가 발생했을 때 한 증권은 매수하고 한 증권은 공매도하여 이익을 얻는 기법. 청산, 보유 자산을 매각하여 주주에게 현금을 지급할 회사의 주식을 매수한다. 기대 수익률이 연 20% 이상이면서 성공 가능성이 80% 이상일 때에만 위 두 기법을 사용한다. 해지 거래 해지. 전환사채나 전환우선주를 매수하는 동시에 이 증권을 전환해서 받게 될 주식을 공매도한다. 가종목. 주가가 주당 순유동자산 유동자산 총부채보다 훨씬 낮은 종목을 매수한다. 다음 두 가지 방법은 실적이 만족스럽지 않아서 중단했다. 하나는 일반 기준에서는 매력적이지만 주가가 주당순 유동자산보다 높은 종목이었고 다른 하나는 유사 해지 거래였다. 투자와 인플레이션. 미래 투자 전략을 수립할 때는 과거 경험을 참고하는 편이 좋다. 인플레이션은 오늘날 새삼스러운 현상이 아니다. 생활비는 1915, 1920년 동안 2배나 증가했지만 1965, 1970년에는 겨우 15% 증가했다. 그 사이에 물가 하락은 3번, 큰 폭의 물가 상승은 6번 있었다. 1972년 이전 20년간 인플레이션은 연 2.5%였으며 정부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더라도 1973, 1982년에는 생활비가 2배로 증가할 것이다. 주식 투자가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수 있기 때문에 채권 투자보다 유리할까? 1915, 1970년 동안 다우지수 상승률 연 4%에 배당 4%를 더하면 총 수익률 연 8%였는데 같은 기간 채권에 투자했을 때 나온 수익률보다는 높았다. 하지만 1973년 현재의 채권 수익률보다는 못하다. 그렇다면 앞으로 주식 수익률이 지난 50년보다 높아질까? 그렇지 않다. 확실치 않기 때문이다. 인플레이션과 주가 사이에는 밀접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인플레이션과 기업의 이익. 지금까지 기업의 로 자기자본이익률은 인플레이션이나 생활비 증가율을 따라가지 못했다. 그러므로 로가 10%를 초과하기 힘들다고 보아야 한다. 인플레이션이 기업의 이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지만 이익을 재투자한 결과 기업의 이익은 증가세를 보였다. 완만한 인플레이션 기간에는 기업의 실적이 더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기업의 수익력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10중 8구 생산성 상승률보다 임금 상승률이 더 높아지며 자본도 더 투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인플레이션 탓에 부채는 5배 증가했지만 이익은 겨우 2배 증가했다. 주주들이 인플레이션 덕을 본 것은 거의 없었다. 부채가 급증하는 현상은 심각한 문제다. 1950년에는 세전이익이 부채의 30%였으나 1969년에는 부채의 13.2%로 감소했다. 로를 유지하려고 부채를 늘린 듯하다. 다우지수 편입 종목에서 8%가 넘는 수익률을 기대하기 힘들다. 그나마 수익률도 일정하거나 개선되지 않을 것이다. 주가가 유별나게 오르내린다고 당황할 것 없다. 다른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 1935년 이래 미국인은 금 보유가 법으로 금지되었다. 1972년 이전까지 35년간 금 가격은 온스당 35달러에서 48달러로 상승했지만 금의 투자에서는 소득은커녕 보관 비용만 발생해서 예금보다도 못했다.
미술품, 보석 등에 투자해서 높은 수익을 거둔 사람도 있지만 아마추어가 함부로 뛰어들 시장이 아니다. 반면에 부동산은 인플레이션을 방어하지만 가격 등락이 매우 심하다는 문제가 있다. 결론: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한 바구니에 모든 자금을 담아서는 안 된다. 특히 투자 포트폴리오로 생계를 해결하려는 사람은 뜻밖의 상황에 대비하고 위험을 최소화해야 한다. 주식 투자로 인플레이션을 완벽하게 방어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채권보다는 유리하다. 모든 재산을 채권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 공격 투자자의 포트폴리오 전략의 적극적 기법. 공격 투자자는 1. 싸게 매수해서 비싸게 매도하고 2. 종목을 신중하게 선택하며 3. 매우 싼 종목을 발굴하고 4. 특수 상황에 처한 종목을 매수한다. 일반 시장 전략 시점 선택 공식. 시장이 바닥일 때 주식을 매수해서 시장이 정점일 때 매도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평범한 투자자는 이런 방식으로 시점 선택을 할 수가 없다. 기술적 지표를 활용해서 보유 주식의 비중을 조절하는 공식이 한때 사용되기도 했지만 이제는 그런 공식이 존재하지 않는다. 성장주 투자. 성장주란 지금까지 실적이 시장 평균을 초과했고 앞으로도 계속 초과할 것으로 기대되는 종목을 말한다. 그렇다면 당연히 성장주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하겠지만 성장주 투자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1. 실적도 좋고 전망도 밝은 주식은 가격이 높다. 2. 투자자의 전망이 빗나갈 수 있다. 고속 성장은 영원히 이어질 수 없으므로 언젠가 성장세가 둔화할 것이다. 성장주 중에는 위 주장에 해당하는 것도 있고 해당하지 않는 것도 있다. 성장주 펀드 45개의 실적을 분석한 자료가 있다. 어떤 10년 기간에 S&P 500 지수의 수익률은 105%였고 다우 지수의 수익률은 83%였는데 성장주 펀드 45개의 수익률은 108%였다. 그러나 다른 기간에는 성장주 펀드의 수익률이 두 지수의 수익률보다 낮았다. 일반인이 성장주에 투자해서 얻는 실적이 성장주 펀드를 능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일반인은 성장주에 투자해도 유리하지 않다. 성장주는 투기꾼들의 영향 탓에 지나 IBM 같은 초대형 주도 가격 변동이 심하므로 매우 위험하다. 물론 성장주에 투자해서 거금을 번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회사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대주주들이었다. 이런 관계가 없는 일반 투자자는 성장주로 성공하기가 어렵다. 공격 투자자에게 추천하는 세 분야 초과 실적을 얻으려면 원칙을 세워 실행하고 대중과 반대 방향으로 가야 하므로 다음 세 가지 기법을 추천한다. 소외된 대기업. 성장률이 낮고 따분한 기업은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저에는 그런 기업이 150개였다. 이후 2년 동안 S&P 지수 상승률은 50%였지만 연가 종목들의 상승률은 평균 75%였으며 하락 종목이 하나도 없었다. 이제는 연가 종목을 찾기가 더 어려워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연가 종목은 존재한다. 연가 종목을 선택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배당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다. 2. 유보이익의 재투자 수익률이 높다. 3. 강세장에서 실적이 좋다. 4. 경영진 변경 등 변화에 의해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 5. 대기업에 인수될 수 있다. 일반적 투자 원칙. 공격 투자와 방어 투자 사이에서 절충형 투자를 선택할 여지는 없다. 즉, 공격 투자나 방어 투자 중 하나를 분명하게 선택해야 한다. 공격 투자를 선택한다면 가치평가 기법을 익히고 기업을 소유하듯이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개념은 안전마진. 현명한 투자의 비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안전마진이다. 철도회사 채권이 투자 등급으로 인정받으려면 여러 해 세전이익이 고정비용의 5배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고정비용을 초과하는 세전이익은 이후 기업의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투자자의 손실을 상당 기간 막아주는 방패의 역할을 한다. 이것이 안전마진이다. 안전마진이 크면 미래 실적을 정확하게 예측하느라 애쓸 필요가 없다. 단지 미래 실적이 대폭 하락하지 않으리라는 확신만 있으면 충분하다. 채권의 안전마진은
회사의 가치와 부채를 비교해서 계산할 수 있다. 회사의 가치가 30만 달러이고 부채가 10만 달러라면 이론상 회사의 가치가 20만 달러 이상 감소해야 채권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 주식도 우량 채권처럼 충분한 안전마진을 확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보통주만 발행한 회사가 있다고 가정하자. 이 회사가 자산과 수익력을 근거로 무리 없이 발행할 수 있는 채권액보다 주식의 시가총액이 작다면 이 주식에는 상당한 안전마진이 들어있다. 이런 주식을 매수하면 채권과 같은 안전마진을 확보하면서도 주식 고유의 배당소득과 자본이득까지 기대할 수 있다. 1923-33년 침체기의 재무구조가 건전한 제조회사 주식들이 바로 이런 상황이었다. 주식의 안전마진은 기업의 수익력이 채권 수익률을 훨씬 초과할 때 확보된다. 예를 들어 한 기업의 이익 수익률이 9%이고 채권 수익률이 4%라고 가정하자. 이 주식은 수익률 면에서 채권보다 연 5%포인트 유리하다. 이 회사는 초과 수익률 일부를 투자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재투자해서 기업의 가치를 높일 것이다. 10년 뒤에는 초과 수익률 합계가 주식 매입원가의 50%에 이를 것이다. 바로 이것이 안전마진이 되어 손실을 막고 줄여줄 것이다. 이런 종목 20개 이상의 분산 투자하면 특별히 나쁜 상황만 아니라면 10중 8구 좋은 실적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대표주에 투자하면 대단한 통찰이나 성견 지명 없이도 성과를 얻을 수 있다. 분산 투자 이론. 안전마진 개념과 분산 투자 개념은 논리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된다. 개별 종목은 안전마진이 있더라도 실적이 나쁘게 나올 수 있다. 안전마진은 이익 가능성을 높여줄 뿐 손실 위험을 완전히 막아주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투자 종목 수가 증가할수록 전체 실적에서 이익이 날 가능성이 더 커진다. 이것이 바로 보험 영업의 기본 원리다. 투자와 투기의 기준. 투기 대신 진정한 투자를 하려면 진정한 안전마진을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진정한 안전마진이 되려면 숫자, 타당한 추론, 실제 경험으로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 투자 개념 확장 이루주라도 매우 낮은 가격에 매수하면 건전한 투자가 될 수 있다. 단, 매수자는 정보가 풍부하고 노련해야 하며 분산 투자를 실행해야 한다. 가격이 매우 낮으면 안전마진이 충분해지므로 우리 투자 기준을 충족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얻은 이익은 매우 신중하게 투자한 데 대한 보상이다. 투자와 시장 변동. 증권 가격은 언제든 변동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는 금전적 손실과 심리적 충격에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 미국 저축재건은 언제나 액면가를 지킬 수 있다. 우량 등급 단기 채권은 장기 채권보다 가격 변동이 작다. 그러나 주식은 시장 흐름에 따라 가격 변동이 심하다. 이런 가격 변동이 사람들의 투기 욕구를 자극한다. 투기를 자제하라고 말하기는 쉽지만 실제로 자제하기는 쉽지 않다. 투기를 하고 싶다면 우선 10중 8구 손실을 본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손실 한도를 정해 두어야 하며 투자용 계좌와 확실하게 구분해야 한다. 시장 변동을 이용한 투자. 사람들은 시점 선택이나 가격 선택을 이용해서 수익을 얻으려 한다. 시점 선택은 주가가 낮은 시점에 매수해서 주가가 높은 시점에 매도하려는 시도다. 가격 선택 프리싱은 주식을 적정 수준보다 낮은 가격에 매수해서 적정 수준보다 높은 가격에 매도하려는 시도다. 단기간에 돈을 벌려는 투기꾼은 시점 선택을 하지만 기회를 기다릴 수 있는 투자자는 가격 선택을 한다. 일반 대중 이 시장을 예측해서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터무니없는 착각에 불과하다. 시점 선택에는 흔히 기술적 분석 기법이 사용된다. 기술적 분석 기법이 일시적으로 괜찮을 때도 있지만 사용자가 많아지면 타당성을 상실하게 된다. 기술적 분석 기법에서 나오는 시점 선택 신호에 따라 매매한 트레이더보다 포트폴리오를 계속 보유한 사람의 실적이 더 좋았다. 저가 매수 고가 매도 기법. 일반 투자자는 주가 흐름을 예측할 수 없으므로 저가 매수, 고가 매도 기법을 사용할 수가 없다. 1897-1949년 시장 흐름을 돌아보면
완벽한 시장 주기가 10일에 나타난다. 4년 이하 주기가 6회, 6, 7년 주기가 4회, 11년 1921, 1932 주기가 1회였다. 상승장에서 주가 변동 비율은 44%, 500%였는데 대부분 50%, 100% 수준이었다. 이후 하락장에서 주가 변동 비율은 24%, 89%였고 대부분 40%, 50%였다. 그러나 주가가 50% 하락한 다음 이전 수준을 회복하려면 100% 상승해야 한다. 거의 모든 강세장에서 나타난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주가가 역사적 고점 도달. 2. 높은 PER. 3. 배당 수익률이 채권 수익률보다 낮아짐. 4. 신용거래 증가. 5. 불량 신주 발행 증가. 되돌아보면 저가 매수고가 매도 전략으로 돈을 벌 수 있을 듯하지만 실제로는 변칙적인 주가 흐름 탓에 그렇게. 공식에 의한 투자. 공식에 의한 투자는 사전에 정해둔 원칙에 따라 주식을 매매하는 기법이다. 예를 들어 주가가 대폭 상승하면 주식을 자동으로 매도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1950년대에 이 기법을 따랐다면 주식을 모두 판 다음에도 주가가 계속 상승했을 것이다. 매우 단순해서 사람들이 모방하기 쉬운 투자 기법은 오래가지 못하는 법이다. 방어 투자자와 주식, 주식의 장점. 이 책이 처음 출간된 1949년에는 주식 투자는 매우 위험하다는 분위기였다. 나는 그래도 주식을 포트폴리오에 포함해야 한다고 사람들을 열심히 설득해야만 했다. 그러나 20년이 지나자 상황이 역전되었다. 그동안 주식이 승승장구했으므로 사람들은 주식이 안전하다고 착각했다. 1929년 주식시장이 붕괴한 이후 다시 회복되기까지 20여 년이나 걸린 적도 있었다. 1957년에는 물가 상승과 배당 수익률 하락 탓에 주식이 채권보다 불리해졌다. 1971년에는 다우지수가 900에 도달하여 주식에 열광할 이유가 없으므로 방어 투자가 바람직하다. 주식 투자의 원칙. 1. 10, 30 종목으로 적절하게 분산 투자하라. 2. 재무 구조가 건전한 대형 우량주를 선택하라. 3. 20년 이상 배당을 계속 지급한 기업을 선택하라. 4. 7년 평균 PER 주가 수익 배수 25 미만이고 12개월 PER은 20 미만인 기업을 선택하라. 이런 기준을 적용하면 인기 성장주들은 제외될지도 모른다. 성장주와 방어 투자. 성장주는 EPS 증가율이 시장 평균보다 훨씬 높고 10년이면 EPS가 2배까지도 예상되는 종목이다. 그런데 성장주는 고PER이므로 투기성이 강하다. 1961, 1962년과 1969, 1970년 약세장에서는 최우량 성장주라도 손실이 50%나 발생했다. 그러므로 성장주는 방어 투자자가 보유하기에는 지나치게 위험하다. 장기적으로는 현재 소외된 대형주가 더 유리할 것이다. 포트폴리오 변경 증권사들은 고객에게 포트폴리오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적절한 투자 상담사를 선택해서 이 서비스를 받는 편이 좋다. 정액 매수 적립식. 한 종목에 일정 기간마다 일정 금액을 투자하라. 통계 분석에 의하면 1929, 1952년에 23년 동안 다우지수 전체 종목에 정액 매수 적립식으로 투자했을 때 나온 수익률이 배당을 제외하고도 연 21.5%였다. 위험 개념. 증권시장에서는 위험과 안전을 일상생활과는 다른 의미로 사용하므로 혼동하기 쉽다. 여기서 위험과 안전은 투자자가 아니라 금융상품에 적용되는 개념이다. 미국 국채는 본질적으로 위험이 없지만 다른 채권은 원리금을 받지 못할 위험이 있다. 전반적인 시장 흐름에 따라 개별 주식이나 채권 가격이 하락할 때에는 그 종목이 위험하다고 하지 않는다. 이때에는 그 종목을 매도할 필요가 없으므로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 재무 구조가 건전한 유명 대기업 방어 투자자는 이런 종목을 매수해야 한다. 업계 선두주자로서 오래전부터 확고하게 자리 잡았고 규모가 3, 4위 안에 드는 회사다. 그러나 이는 지침에 불과하며 절대적 기준은 아니다.